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 244쪽 주제통합 6번 지문입니다. 선생님이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목소리가 내일이면 괜찮겠지 하다가 이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네,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직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만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선생님 건강관리 잘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오늘 주제통합 지문 길이가 길고 세부 내용을 비교대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가 지문 살펴보고 가로 해결하고 가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문제 풀고 나 지문 살펴보고 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풀고 요 순서대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가 지문입니다. 우리 문단 번호 한번 달아봅시다. 1, 2, 3, 4, 5. 자, 총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 윤리 등, 자, 뭐뭐 등은 예시로 보면 됩니다. 이 규범에 대한 예야 예. 그러면 법 규범도 있고 윤리 규범도 있는 거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의 지침을 제공한다. 자, 여러 가지 규범 중에서 법 규범을 따로 떼왔습니다.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 자, 뭐뭐와 달리 할 때 항상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 부분에서 문제 낼 확률이 높아요. 법관이 재판을 할 때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 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실정법인데, 자, 실정법 작은 따옴표 돼 있지? 그러면 얘의 정의를 파악해놔야 됩니다. 방금 줄 거 놨고 그 예로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들 수 있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실정법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법조문의 의미를 알아내는 법 해석을 해야 한다. 물론 법조문에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서는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다. 3개월 1,000만 원 등이 그 예이다. 이거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러나 실정법에 포함된 단어나 문장들 중에서는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실정법을 법 해석을 해야 한다. 이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이 법 중에는 법조문 중에서는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해석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법률의 해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도 봐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법의 이념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자, 요거 해석 잘 해야 됩니다. 법의 이념으로는 자, 왜냐하면 방금 이 법의 이념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해석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법의 이념이 나온 겁니다.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구체적 타당성 등이 거론된다. 예시라고 했지, 스님이. 이들 중, 자, 이 여러 가지 법의 이념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려면 동일한 법조문은 당사자나 사안을 달리하는 여러 재판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면 하나의 법조문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에서 똑같이 의미가 해석되어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구체적 타당성 이념과 저촉될 수 있다.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뭔가 조금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나 봐.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실정법의 해석 영역에서 구체적 타당성 이념은 법적 안정성 이념의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둘 중에서 뭐를 더 우선으로 본 거지? 그치. 법적 안정성 실현을 저해하지 않아야 된다 했으니까 얘가 더 우선이네. 그치? 법적 안정성 이념이 더 우선순위에 있나 보다. 그렇다면 실정법 해석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실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법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자, 지금 두 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하나는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가지는 의미. 1번 표시해 놓을게. 또 하나는 실정법 제정 당 이 법을 만들 때 입법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를 가지고 보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가 대립한대. 입법자란 실정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을 만든 사람, 만든 기관을 얘기하는 거지. 법률의 입법자는 국회고 대통령령의 입법자는 대통령이다. 해석의 목표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들인 해석 방법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치, 당연하지. 우리 목표와 방법은 서로 다르잖아. 하지만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치, 목표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 예컨대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을 해석의 목표라고 본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해석 방법을 중시하게 된다.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방법은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국어 어법에 따라 파악하는 문리 해석이다. 이게 제일 먼저래. 그냥 단어를 있는 그대로, 문장을 있는 그대로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대로 가는 거, 문리 해석. 문리 해석 못지않게 중요한 해석 방법인 체계적 해석은 해석 대상인 법조문의 의미를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조문들과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비교의 대상에는 같은 법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조문들은 물론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실정법의 조문들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법안들하고 비교해서 해석을 하는 거네. 이들 외에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법조문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자, 이거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 등도 해석 방법으로서 거론된다.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의 내용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경우에는, 봐봐, 해석 방법이 지금 4가지가 소개됐잖아. 근데 이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조문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네. 해석 방법들 사이의 적용 문제, 순서가 문제가 된다. 그럼 이럴 경우에 서로 해석이 달라질 경우에 뭘 우선해서 해석을 할 것이냐. 대법원은 물리 해석만으로는 법조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때, 자, 그럼 잘 봐야 돼, 얘들아. 물리 해석만으로 파악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우선순위는 뭐지? 물리 해석인 거지. 아까 위에서도 말했잖아, 그지? 가장 먼저 적용되는 방법은 물리 해석이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이게 안 될 때, 이것만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다른 해석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 그러면 모두가 합의한 건 뭐냐? 물리 해석을 제일 먼저 적용한다. 국어의 어법에 따라 그냥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이런 거를 적용해 본다. 그러나 물리 해석 이외의 여러 해석 방법들 중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불명확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자, 근데 물리 해석이 1번인 건 알겠으나 나머지 체계적,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 중에서 뭘 먼저 적용해야 되는지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말 그대로 우리 만약에 교실에서의 규칙을 정했어. 우리 수업 시간에는 모자를 쓰지 맙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자를 쓰지 맙시다를 사전적인 의미, 우리 그냥 국어 어법상으로만 해석했을 때는 모든 모자를 다 벗어야 돼. 자, 그런데 그 규칙을 만든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두 단정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으로 이 규칙을 만들었다면, 만약에 그 몸이 아파서 막 항암 치료를 받는 친구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왔어. 두건 같은 걸 쓰고 왔습니다. 그럼 그것도 모자로 해석을 해서 벗으라고 할 것이냐, 뭐 이런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가지문에 예시가 사실 많이 안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에서 예시를 막 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한번 보면 1번. 자, 1번에 1번 봅시다. 가는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법 규범과 다른 규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자, 요거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이 뭐뭐와 달리 하는 건 항상 표시해 놓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부분 보면 법, 윤리 등의 규범의 공통점과 그 중에 법 규범이 가지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1번 여기 표시해두고 그러면 1번 맞는 선지. 자, 2번 가는 법의 해석과 법의 이념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 전체적인 내용, 주 내용이었잖아. 법의 해석과 이념 사이의 관련성, 우리 이 문단 전체에 한번 표시해볼까? 1-2. 그 다음 3번 가는 해석 방법, 해석 목표의 의미를 소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치? 해석 방법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 목표가 어떤 것인데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여기 소개해놨네. 여기다가 1-3번. 그 다음에 4, 5번은 아직 풀 수 없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요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 자, 빨간색으로 이번에 1번 선지 봅니다. 실정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어떤 유형이든 국회가 입법자이다. 자, 여기 우리 1문단에 보면 실정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들 수 있다 해놨어. 근데 어떤 유형이든 국회가 입법자이다? 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조금만 밑에 내려서 3문단에 보면 법률의 입법자는 국회고 대통령령의 입법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이거 2-1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 그치? 자, 2번. 법관이 실정법을 적용하려면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 전부에 대한 해석을 거쳐야 된다. 자, 우리 아까 실정법을 적용할 때에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 어떤 거는 해석을 해야만 하고. 그래서 모든 단어나 문장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2-2번도 틀린 선지구만. 3번. 해석의 목표는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역사적 해석 방법을 중시한다. 우리 아까 역사적 해석 방법 한번 가볼까? 자, 이게 뭐냐면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부합하게 해석하자 하는 관점이래. 그러면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해석 방법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해석이 되나요? 그치. 3번은 맞는 선지네.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때 논의된 내용에 부합하게 해석되는 역사적 해석 방법. 4번도 보자. 대법원은 물리 해석과 다른 해석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했는데 뭐가 우선이더라? 대법원은 물리 해석으로 일단 하고 그러면 얘가 우선이잖아. 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 뭐를 우선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지. 그러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자, 5번. 대법원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실정법 조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해석 방법이 있으면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우리 방금 봤던 거에서도 대법원에서는 물리 해석을 먼저 하고 다른 해석 방법을 적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방금 봤던 것도 괜찮겠고 근거로 여기서도 이제 법률의 해석은 일상 의미를 탐구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이념이 더 잘 실현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라는 부분 이것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 2개를 풀어봤는데 1번 문제에서는 가에 대한 거
적절하네, 전부 다. 아직 답이 안 나왔고. 2번에서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왜 적절하지 않은지 방금 본문에서 근거를 다 찾았는데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도 이거를 좀 연습하세요. 우리 지금 수능이 다가오면서 좀 마음이 조급해져서 막 분석을 하는 거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석 다른 거 안 하더라도 막 옆에 그 내용 정리해서 적고 막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이 각각 선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요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나 지문을 읽고 나머지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나 지문도 마찬가지 문단 번호 한번 달아보세요. 네 문단이네. 문서란, 자, 이번에는 문서에 대한 이야기네요. 글이나 기호 따위로 사람의 의사,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을 뜻한다. 근데 보통 이 주제 통합이라는 거는 겹치는 소재가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겹치는 소재가 뭔지 파악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범행 방법에 따라, 자, 뭐뭐에 따라 나누는 거는 그 기준도 항상 표시를 해줘야 돼. 위조, 변조, 허위 작성으로 나눠진다. 자, 그럼 각각을 소개하겠지. 이렇게. 위조는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내는 행위. 변조는 문서 변경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미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이에 비해 허위 작성은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돼야 된다. 아, 이게 범죄가 되려면, 범죄 행위로 성립이 되려면 의도를 가지고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을 했다. 에다가 더하기 문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게 인정돼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이 범행 방법에 따라서 이 범죄 종류를 나눠서 설명하고 이 범죄가 성립되는 조건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1문단에서. 문서는 그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 자, 또 나눠지기 때문에 그 나눠지는 기준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누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주체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고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를 사문서라고 한다. 공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 모두 처벌되는 데 반해 사문서에서는 위조, 변조만 처벌이 된대. 조금 다르네. 요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면 사문서는 허위 작성 처벌이 없나 봐. 이러한 차이는 공문서와는 달리 사문서는 허위로 작성되더라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로서 따로 법률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이 된다. 아, 무조건 사문서는 허위 작성이 처벌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문서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걸 법률로 규정을 해놨다 하는 거는 허위 작성도 사문서라도 처벌이 된다는 거네. 예를 들면 진단서 같은 거랍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 바로 풀어볼까? 공문서, 사문서, 기억, 니은 구분하는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에 1번 한번 볼까? 자, 기억, 공문서의 위조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이거 아까 우리 그 위조의 정의 아니었어? 여기 있네.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위조잖아. 그치? 그러면 3-1번. 맞네. 2번. 사문서의 허위 작성은 법률로 정해진 작성 주체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 그치? 사문서는 원래 허위 작성 처벌을 안 하는데
어떤 경우 법률로 따로 규정된 거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도 처벌을 한대. 3-2번. 3번. 공문서는 사문서와 달리 공적 주체만이 이를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아까 얘기했는데 공적 주체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진 문서 공문서라고 한다. 그럼 3-3번. 4번. 공문서와 사문서는 모두 사용 목적 없이 위조되었다면 그 위조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그렇지. 아까 그 조건이 처벌이 되는 조건이 이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3-4번도 맞는 말. 5번. 공문서와 사문서는 모두 위작 변작. 근데 위작 변작이라는 말 아직 우리 안 나왔거든. 그러면 얘는 아직 보류해놓고 좀 이따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4개 확인한 거는 다 적절해. 그럼 5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긴 한데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문단 마저 읽어볼게요. 전자기록으로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문이 신설되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발음이 안 되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의 조문은 다른 실정법에 비해 이 형법이 좀 특별히 엄격해야 된대. 다른 실정법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게 이유지. 문서라는 말을 우리 방금 1, 2문단에서는 문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문서에 전자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자기록 조작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문에 의하면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작성 주체를 가리지 않고 위작과 변작이 처벌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이때도 사물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된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거든. 위작, 변작. 이게 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문서라는 걸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정해놨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전자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전자기록을 기존에 있던 문서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된 거지. 그래서 신설했답니다. 새롭게 이 전자기록에 대한 이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로 정했어. 거기에 이제 위작, 변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위에 위조, 변조가 있었잖아. 그거랑 같은지 다른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 조문에서 사용된 위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법원 판결에서 다투어졌다. 자, 이렇게 다투어졌다, 의견 견해 차이가 있었다 할 때는 그 견해 차이가 무엇에 대한 건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다수 의견은 문서에 관한 조문에서 사용되는 위조와 허위 작성 모두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위작이 위조뿐만이 아니고 허위 작성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위작과 위조를 동의어라고 본다면 공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자, 말뜻 그대로만 보게 되면 이 허위 작성을 처벌하는 게 애매해진다. 그래서 이 다수 의견은 위작 안에 위조와 허위 작성이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체계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된다 했거든. 우리 아까 가지문에 무슨 말이 있었냐 하면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중에 체계적 해석이라는 게 있었어. 다른 법조문들과 비교해서 하는 거. 그거랑 연관될 것 같은데, 그지? 여기 연결해서 적어 놓겠습니다. 체계적 해석. 이에 비해 소수 의견은 위조와 같은 의미라고 보다. 위작은 위조와 같은 의미다. 전자기록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문을 신설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록한 입법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봐봐. 국회에서 이거를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논의했느냐를 보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어떤 해석으로 볼 수 있겠어? 우리 아까 앞에 가에서 봤던 역사적 해석.
본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맞아. 이 1번부터 마저 풀어볼게. 1번에 4번. 나는 문서에 관한 범죄 유형을 범죄 행위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범죄 유형 3가지 소개했잖아. 뭐뭐 소개했지? 요거 범행 방법에 따라 뭐 위조, 변조, 허위 작성으로 나누어진다 했네. 여기다가 1-4번. 자, 5번은요. 나는 전자기록에 관한 범죄의 처벌 범위가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 자, 전자기록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지? 작성 주체를 가리지 않고 라고 했어. 여기다가 1-5번. 그럼 5번이 틀린 거네.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상관없고, 자, 3번도 아까 우리 1, 2, 3, 4번은 다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5번을 봅시다. 기업관이용 공문서, 사문서는 모두 위작, 변작이라는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 위작, 변작은 어디서 나온 거지? 전자기록 부분에서 나온 거거든. 일단 범주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지? 역시나 답은 5번. 자, 그 다음 가 동그라미 되어 있던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뭐였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가에서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체계적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4번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거는 몇 번입니까? 4번에 4번. 법조문의 내용을 물리 해석에 의해 파악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단어 뜻, 국어의 어휘적인 측면만으로 볼 수 없을 때 체계적 해석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거 거의 같은 말 아니야? 가의 이유라고 했지만 그 가 안에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야. 이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보기를 한번 볼게.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무슨 법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규정된 고령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임대주택인 X 아파트 중 한 채를 배정받을 수 있고 그 후 10년을 거주하면 배정받은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무슨 법 제4조의 고령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X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배정받아 10년 이상 거주한 갑이 실제로 여기 거주를 했어.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X아파트 관리기관인 을은 갑에 대한 분양을 거절했다. 자, 그러면 이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갑과 을이 서로 달랐다는 거지. 이 법 제5조에 의한 분양을 받을 자격은 임차인으로서 배정 신청을 한 후 10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규정한 무슨 법 제7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X아파트 무슨 동 무슨 호에 대한 배정 신청과 임대차 계약 체결은 모두 병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지점인 거야. 실제로 거주를 했던 거는 갑이긴 한데 이 신청을 병이 했었다는 거야. 그 당시 갑이 몸이 불편하여 갑의 지인으로서 이 무슨 법 제4조의 고령자의 요건을 갖춘 병이 갑의 입주를 전제로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해. 대신해줬어. 대리 신청을 해줬어. 갑이 아파서. 자, 그래서 무슨 법 1조는 이 법의 목적은, 자, 법의 목적 얘기를 하네. 한정된 임대주택을 법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중 그 주택에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슨 법 입법 과정에서, 자, 입법 과정도 나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타인이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갑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겠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제정된 다른 법이랑 또 비교해 보는 거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신청은 타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명의로 신청하였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이 실제로 거주했으면 적법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있었던 이 5조의 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갑의 소유권이 정해진다는 거야.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1번부터 봅니다. 대법원이 가장 먼저 적용하는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이게 뭐더라? 물리 해석이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보는 거. 자, 이거에 의하면 갑은 분양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 있는 말 그대로만 봐야 되니까 임차인으로서 배정 신청을 한 후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신청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죠? 2번 갑이 X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7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 7조를 방금 물리 해석으로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해석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법 해석이 필요하다. 3번 위작의 의미가 문제된 대법원의 판결의 다수 의견이 사용된 해석법. 이게 뭐지? 위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수 의견이 사용했던 해석 방법 우리 아까 적어놨었는데 체계적 해석이었습니다. 자, 체계적 해석이 뭐였는지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 우리 가 지문에 가면 체계적 해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체계적 해석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조문들과 비교하여 파악하는 거래. 그래서 같은 법 안에 있는 조문들도 되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다른 실정법 조문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다른 법들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다른 법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요 별별법에서도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조항에서 이 타인 대리 신청을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었거든. 그러면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 4번 실정법 해석의 목표가 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까 이 입법 과정도 얘기해 줬잖아. 그러면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타인 신청 가능하다 라고 돼 있네. 5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해석 방법에 따르면 이게 뭐더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아이고 또 올라가야 되네. 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없으면 사적 전자기록 허위 작성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 근거되는 거 역사적 해석이었잖아. 뭐 때문에? 형법 조문을 신설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본 거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를 보는 거야. 우리 방금 4번 선지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겠는데요. 그러면 요 해석 방법, 역사적 해석 방법에 따르면 이 논의 과정을 만들 때의 논의 과정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입법 과정에서 아까 타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법의 목적은 이 거주하는 사람한테 우선 공급을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분양받을 자격이 있지. 있다가 돼야겠네. 그럼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길이가 긴 지문들 비교하는 거였는데 이 사회 지문은 항상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읽을 때부터 뭔가 함정이 보일 것 같다. 뭔가 이 부분이 서로 개념이 차이가 나는 지점인 것 같다 하는 거를 미리 파악해 놓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